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대표 소성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문화와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신뢰도를 부여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블록체인 기술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탈중앙화와 확장성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로커스 체인의 개발사 블룸 테크놀로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커스 체인의 문항식 이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블룸 테크놀로지에서 비즈니스 부문을 맡고 있는 문왕식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제가 듣기로는 로커스 체인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개발사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실제로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 위주의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앞서 있는 기술들을 많이 분석해 보면 저희가 한 1년 정도는 앞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1년이면은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자부심이 상당하십니다. 네. 예. 로커스 체인이 기존 블록체인 문제점을 상당수 해결했다. 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로커스 체인, 어떤 체인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저희 로커스 체인이 어떤 기술적인 우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거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금을 주고받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등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있는 모든 활동을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메일로 문서를 전송하거나 회사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 역시 거래가 될 수 있겠죠. 거래에는 신뢰의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A가 B에게 1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볼까요? A는 이것을 장부에 사실대로 기록했고 B는 5만 원을 빌렸다고 거짓으로 기록했습니다. 두 장부가 서로 다를 경우 과연 누구의 장부가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바로 거래를 보증해줄 제3자가 등장합니다.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해서 A와 B의 거래 내역을 기록해주는 거죠. 그러면 논쟁이 벌어져도 제3자가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스템도 완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B가 제3자를 회유해서 장부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제3자의 장부를 몰래 훔쳐다가 고칠 수도 있으니까요. 현재 우리가 주고받는 대부분의 거래는 바로 이런 중앙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합니다. 메일을 전송할 때도 전송 내역이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서버에 남는 것처럼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중앙화된 시스템의 경우 누군가가 중앙 서버를 해킹하여 정보를 조작할 수 있고 또는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중앙 서버가 다운될 경우 모든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단일 장애 지점이라고 합니다. 한 곳만 무너지면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서 탈피해 네트워크의 참여자 모두가 거래 내역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장부에 무슨 내용을 기록할지 모두가 합의하고 서로의 장부를 동기화합니다. 모두가 같은 장부를 공유하기 때문에 누군가 조작을 하려고 해도 이미 암호화되어 있는 저장된 거래를 바꾸려면 다시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서는 완전히 투명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가 빈번해지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묻고 합의를 도출하느라 속도가 느려지고 통신량이 늘어나 네트워크의 과부하가 일어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장부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확장성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블록체인은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소수의 몇 명끼리만 통신을 주고받고 장부를 업데이트하면 되기 때문에 속도는 매우 빨라지겠죠.
하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장부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즉, 속도를 높이는 대신 블록체인의 특성인 탈중앙화를 약화시킨 거죠. 그런데 만약 의사결정자들끼리 서로 짜고 거래 장부를 조작한다면 어떨까요? 대표자들의 서버가 다운된다면요? 네트워크 참여자를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담합, 해킹을 통한 조작, 네트워크 마비 등의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딜레마입니다. 탈중앙화로 가자고 하면 성능, 즉 확장성이 멀어지고, 그렇다고 확장성으로 가자니 탈중앙화가 멀어지고, 지금까지 나온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기술적 딜레마에 부딪혀 둘 중 한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릴 때 로커스 체인은 두 산 중에 하나를 오르는 대신 고도의 기술력으로 두 산을 메꿔 하나의 거대한 산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둘 사이의 간극을 메워 탈중앙화와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로커스 체인은 어카운트별로 관리가 가능한 AWTC 장부 구조에 BFT 합의를 구현하고, 여기에 장부의 크기를 극도로 작게 유지하는 베리파이어블 프루닝 기술, 네트워크를 조각 단위로 쪼개는 다이나믹 샤닝 기술을 도입하여 탈중앙화와 확장성 간의 딜레마를 해결했습니다. 각 기술에 대한 내용은 차근차근 개별 영상을 제작해 설명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보시다시피 로커스 체인은 모두가 장부를 공유하면서도 거래 처리가 빠르고 장부의 크기나 네트워크 사용량이 매우 적은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모바일로도 로커스 체인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딜레마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높였다는 데 있습니다. 로커스 체인을 실사용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높은 사용성 때문입니다. 딜레마를 해결한 로커스 체인, 과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IoT 기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들은 서로 수없이 통신을 주고받으며 아주 작은 단위의 거래, 즉 마이크로 트랜잭션을 만들어냅니다. 현재의 중앙화 시스템으로는 초당 수천 건의 작은 거래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조작이나 해킹, 서버 마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용 문제 때문이라도 말이죠. 거기에 초고속 통신이 가능한 5G 시대라면 상상도 못할 만큼의 거래와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미래에는 반드시 탈중앙화와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블록체인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공격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참여자 중 하나가 다운되어도 전체 시스템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 블록체인, 거기에 빠르고 가벼워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로커스 체인은 블록체인의 딜레마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미래의 모습을 180도 바꿔놓을 것입니다. 누가 보증해주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이, 사물과 사람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로커스 체인이 가져올 신용혁명의 시대입니다. 단순한 기술의 출현을 넘어서 새로운 정치, 사회, 문화를 창조해내는 혁명. 그래서 이제껏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실현되고 인류 전체가 발전하는 것. 로커스 체인이 만들 미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예. 그런데 대략적으로 감은 잡히지만 아직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로커스 체인만의 기술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로커스 체인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로커스 체인은 실용 가능한 고성능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을 꿈꾸고 있습니다. 굉장히 함축적인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흔히 얘기하는 중앙 집중식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란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버에서 그 요청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서버의 구조가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서버가 오염될 수도 있죠. 뭐 해킹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되지 않을 경우에 서비스가 제대로 이제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에 반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서버처럼 권위가 있는 이런 하나의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권위가 없는 다수의 중개자들이 존재를 하고 그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서버에 비해서는 블록체인이 데이터를 위조하기가 좀 어렵다, 위변조하기 어렵다라는 장점이 나타나죠. 반면에 클라이언트 서버에서는 서버 한 대만 요청을 하면 되는데 답을 해주면 되는데 블록체인에서는 절대 다수의 여러 중개자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답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기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를 해야 될 거는 흔히 얘기하는 암호화폐라는 것과 블록체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라는 게 반드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분리되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상에서 동작하는 일종의 보상형 코인, 돈 이런 개념이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뗄래야 떼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얘기를 할 때 이 블록체인은 저희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퍼블릭 블록체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너무 성능적으로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이렇다 보니까 실생활에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다 보니 나온 개념들이 프라이빗과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표에 보시면 흔히 저희가 블록체인 하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요즘 정부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할 때는 대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도입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목적에 충실한 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그런데 퍼블릭 블록체인이 성능적으로 그리고 수수료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실생활에 쓰기 어렵구나 라는 한계점으로 인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 대중들이 허가 없이 노드라는 거를 막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성능적으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게 왜 블록체인이야? 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확장성과 성능의 문제를 만약 해결한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다면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블록체인을 다르게 한번 목적에 따라서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플랫폼,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로커스 체인의 목표고요. 그런데 이러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어떤 서비스에 활용을 하겠다. 즉 비즈니스 블록체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흔히들 유틸리티 혹은 증권형, 스테이블 혹은 페이먼트, 결제에 쓰는 토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어떤 SNS에 글을 이렇게 쓸 경우에 보상을 해주자.
그러면 이 SNS 플랫폼이 훨씬 더 인기가 있을 수 있겠죠. 회원들도 많이 몰리고. 그랬을 때 이런 보상형으로 어떤 토큰을 만들어서, 코인을 만들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경우에는 유틸리티 토큰, 유틸리티 블록체인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혹은 어떤 한 회사에서 기존에 유가증권을 발행을 하는데 종이식의 유가증권이 아니라 이거를 암호화폐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도 투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확장을 좀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증권형 토큰 혹은 증권형 블록체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제할 때 블록체인이 쓰일 수 있게 하자라고 한다면 결제형 블록체인, 결제형 토큰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죠. 이런 것들은 대개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의 위에서 동작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로 따지면 상위에 돌아가는 블록체인이라기보다는 이더리움처럼 아래 플랫폼으로 동작하는 플랫폼 블록체인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있다고 할 때 아니면 로커스 체인과 서로 이렇게 상호 호환되게 하자 뭐 이런 목표를 가진 블록체인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과 같이 먼저 출발했던 블록체인이 너무 성능적으로 느리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사이드형 블록체인, 그걸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블록체인이 너무 느리니까 조그만한 어떤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따로 처리를 하고 모아서 블록체인에 처리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나온 오프체인 같은 경우도 일종의 사이드 체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진 지가 꽤 이제 시간이 흘렀고, 지금쯤은 이제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블록체인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 저희 로커스 체인을 제외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의 어떤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했다라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많은 성능을 개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블록체인들이 리플이라든지 이오스라든지 뭐 이런 블록체인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에 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어떤 것이냐? 퍼블릭 블록체인이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능이 많이 느리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개발업계에서는 어떤 식의 움직임이 있냐면 성능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성능에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성능은 두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거래를 처리를 하느냐, 이런 처리량의 개념과 단일 거래를 얼만큼 빨리 처리해낼 수 있느냐, 이 처리 시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블록체인이 가져야 될 전체적인 사상과 아니면 이런 목표를 골고루 추구하지 않고 성능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어떤 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마치 자동차를 개발을 하는데 우리는 빠른 자동차만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로서의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은 무시한 채 차의 성능만 맞춰지면 엔진만 뭐 고출력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안전성은 떨어지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만들 때 성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초점을 맞춘 거는 실사용이 가능하려면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되느냐. 첫 번째, 성능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성능을 해결하더라도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로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화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면서 성능을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실사용에 사용 가능한 고성능의 퍼블릭 블록체인이죠. 근데 실험실 환경, 즉 뭐 실험실 환경에서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오고 처리량이 나오는데 이게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동시에 사용을 할 때 과연 그 속도와 성능을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확장성의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실사용의 블록체인이 되려면 또 중요한 게 있죠. 이게 굉장히 이제 다른 블록체인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슈인데요. 그 중개자라고 하는 노드,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노드를 얼만큼 쉽게 운영할 수 있느냐.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모바일 기기에서도 채굴기, 노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CPU도 굉장히 적게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저장 공간도 그리고 네트워크의 부하도 굉장히 적게 만드는 기술이 도입이 돼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했고요. 양자 컴퓨팅 시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겠다.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완료를 했냐면 성능적인 이슈에 있어서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능은 크게 처리량과 처리 속도의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처리량은 초당 4,000건에서 무려 10,000건 정도를 실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속도다. 이거는 실사용에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 속도는 뭐 한국처럼 네트워크가 굉장히 빠른 곳에서는 0.5초 정도. 그리고 느린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약 한 7초 정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가 완결되도록 하고 있고요. 적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이 처리량과 처리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에는 흔히 얘기하는 뭐 이오스라든지 다른 식의 퍼블릭 블록체인이 약간 탈중앙화를 훼손하면서 성능을 달성한 게 아니라 저희는 완벽하게 탈중앙화를 준수한 상태에서 이런 성능과 확장성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개 테스트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모바일 기기에서도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노드를 굉장히 손쉽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도 거의 굉장히 적게 내면서도 이 퍼블릭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느냐? 저희 핵심 기술은 원장 구조에 있고요. 그리고 그 원장 구조에서 BFT, VRF, BFT의 합이라는 것을 이뤘고 Verifiable Pruning-이나 Dynamic Sharding이라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 특허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는 워낙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제가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성능을 위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원장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원장 구조가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른 블록체인에서 가지는 원장 구조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원장 구조의 모양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이름보다는 좀 더 정확한 이름은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그 이름이 좀 더 정확한 이름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데이터를 함께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거래가 발생하면 그거를 영어로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 그 수십 개의 트랜잭션을 하나의 블록이라는 형태로 모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록으로 모아서 그 블록과 블록 간을 수학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도록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인 형태라고 하죠. 그래서 블록과 블록이 체인 형태로 묶였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형 구조죠. 일자형 구조의 문제가 뭐냐. 거래가 많이 생기면 이 거래가 앞에 발생한 거래가 블록에 묶여서 또 다른 블록체인에 이렇게 묶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처리를.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라이팅 포인트, 그러니까 즉 블록을 붙일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블록체인은 이 블록을 생성하는 구조 혹은 거래 트랜잭션을 서로 간에 묶는 구조, 블록을 생성하는 타임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속도를 빨리 해보겠다라는 노력을 했는데 저희는 궁극적으로 블록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발생을 하면 어카운트라고 하는 단위대로 거래를 바로 연결하는 라이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블록을 쓰지 않는 일자형 구조가 아닌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거래를 쓸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죠. 마치 은행에서 일을 처리를 하는데 창구가 하나밖에 없으면 다들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 진단검사를 해야 되는데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으면 거기서 빨리빨리 진단검사를 할 수 있지만 그걸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블록체인에 있어서도 이런 식의 일자형 구조는 그런 식의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양 자체도 정해져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깨기 위해서 비일자형 구조의 블록체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아이오타라든지 나노라든지 이런 블록체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블록체인과 그러면 로코스 체인과의 차이는 뭐냐? 이러한 블록체인이 비일자형 블록체인, 뭐 이거를 DAG라고 하는 한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일자형 블록체인 나노나 아이오타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면 합의를 이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블록체인이.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은 클라이언트 서버에 있어서 서버가 딱 응답을 하고 마는 구조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일종의 채굴기 혹은 노드 이런 데서 다 응답을 서로 받아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의 퍼지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복잡한 원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합의를 할 때 어떤 합의를 해야 되는 데이터 구조 자체가 통일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합의를 이루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일자형 구조의 블록체인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는 합의를 이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로코스 체인이 작년도 초에 세계 최초로 비일자형 구조, DAG 구조 상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최초의 블록체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가 되면서도 블록체인에서 꼭 필요한 합의를 이룰 블록체인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합의, 그리고 노드,
뭐 이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블록체인에 있어서 합의라는 게 뭐냐? 아까 블록체인은 클라이언트 서버와 달리 절대적 권위가 있는 하나의 서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권위가 없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다수의 중개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채굴기, 즉 이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거래에 대해서 이 거래가 맞아 아니면 이게 틀려 라는 거래 인증을 해주고 보상을 받는 자, 즉 일반적으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채굴기 혹은 밸리데이터, 검증인, 마스터노드 혹은 노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설명을 할 때 노드 뭐 혹은 채굴기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속 같이 썼는데요. 이거는 블록체인에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는 채굴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뭐 포스형 코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코인에서는 마스터노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흔히 밸리데이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저는 영상에서는 제가 밸리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속도는 떨어지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성은 훨씬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가볍게 돌릴 수 있느냐, 동작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블록체인의 우수성은 좌우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블록체인의 그 밸리데이터, 즉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그냥 제가 이게 지금 가지고 여기 있는 노트북으로도 그냥 쉽게 업무를 하면서도 동작시킬 수가 있는데 어떤 블록체인은 슈퍼컴퓨터 정도의 성능 혹은 전기세도 굉장히 잡아먹고 저장 공간이 수십 테라 뭐 이 정도 돼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운영하기가 어렵겠죠. 운영을 하더라도 보상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블록체인의 안정성은 이 밸리데이터를 얼마나 누가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거는 이 밸리데이터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서로 거래를 승인하고 기록할 건가라는 거를 가지고 합의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을 공부 좀 해보려고 이런 어떤 SNS에 블록체인에 관련된 합의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쳐보시면 합의가 POW에서 POS, POA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POW 혹은 POS 혹은 POA 이런 것들은 합의 알고리즘이 아니고요.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블록에 대한 어떤 것들이 블록이 맞는지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의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 구별법은 있겠지만 이게 확정된 거냐 아니면 확정이 아니냐에 따라서 확률적 합의라고 하는 것과 확정적 합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거는 확정적 합의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첫 번째 채택을 했던 거는 확률적 합의입니다. 흔히 얘기할 때 가장 긴 블록체인을 선택을 한다. 이게 롱기스트 룰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죠. 가장 긴 블록체인을 선택을 한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가장 긴 블록이 또 등장을 하면 거래가 뒤집힐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이게 뒤집히지 않을 때까지 일정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률적 합의를 흔히 나카모토 합의라고 하는데요. 이 나카모토 합의를 쓰는 그 계열의 블록체인은 합의까지, 확정까지, 거래 확정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POW, POS, POA가 합의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는 어떤 합의를 쓰냐면 POW라는 걸로 블록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아니죠, 제한. 그리고 합의는 나카모토 합의. 가장 긴 블록체인을 선택을 한다. 블록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요즘 그 대개의 블록체인은 나카모토 합의 대신에 BFT,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라고 하는데요. 좀 더 정확성을 높이되 확정적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BFT 하면 뭐 블록체인에 따라 틀리지만 일반적으로는 밸리데이터의 3분의 2가 합의를 하면 그럴 경우에 오류가 없다라고 해서 확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POW가 이제 CPU의 부하도 많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POS로 전환이 되고요. 그러면서 합의는 BFT 합의, 즉 POS와 BFT를 섞는 합의로 많이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향후에 블록체인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 샤딩 혹은 원장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기술로 프루닝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프루닝이나 샤딩으로 기술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확정 합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합의가 뒤집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누군가가 A가 B한테 돈을 보냈는데 B가 C한테 돈을 보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래가 확정돼 있다고 생각해서 B가 돈을 써버린 건데요. 이게 A에서 B한테 간 거래가 잘못됐다라고 뒤집어야 한다고 하면 B는 이미 C한테 돈을 보냈기 때문에 이 거래는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어떤 병렬 처리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할 때 여기에서 블록체인에서 어떤 거래를 확정하고 여기에서도 확정을 했는데 이걸 동기화하는데 이게 틀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네트워크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프루닝과 샤딩 뭐 이런 기술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가려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바로 확정적 합의입니다. 근데 확정적 합의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아무래도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BFT가 가지는 문제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에 있어서 하나의 흐름은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밸리데이터 즉 채굴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아무나 운영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회사에서는 그냥 우리 회사에서만 블록체인을 쓰는 거니까 밸리데이터를 뭐 몇 대 두고 하지 뭐. 아니면 이오스의 경우에는 21개를 정하자. 뭐 21개를 잘 방어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곳에 맡기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일종의 탈중앙화를 훼손한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블록체인이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아무나 밸리데이터, 채굴기를 운영하게 하지 말고 미리 허가를 해주자. 그래서 미리 찜합니다. 미리. 그러면 이거를 블록체인을 만드는 회사에서 찜한다고 하면 권위가 없으니까 협회를 만들죠. 협회. 그 협회에 의한 권위. 그래서 POA라고 합니다. POA. 권위에 의한 밸리데이터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28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는 몇 개만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탈중앙화를 훼손을 하면서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공격 포인트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미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데들이 노출이 되죠. 그 노출된 곳들 간에 단합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노출된 곳들이 공격을 당하면 블록체인이 깨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탈중앙화 플랫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에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답인데 퍼블릭 블록체인이어야만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가 가지는 그거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클라이언트 서버는 서버가 가지는 권위, 즉 어떤 한 기관에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은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이나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그런 국가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되는 신용 기술인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밸리데이터라는 것들이 성능을 내기가 어려우니 너무 많이 하면 어려우니 다시 몇 개만 정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했던 퍼블릭 블록체인의 탈중화가 깨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어떤 방식을 선택을 했느냐? 저희는 일종의 대통령 선거할 때 출구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 출구조사의 결과가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죠. 즉 합의를 할 때마다 샘플링하는 방식을 저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이 샘플링에 누가 밸리데이터로 선정이 될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정한 방식으로 매 라운드 합의할 때마다 샘플링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탈중앙화도 이루면서 기반화하면서 확장성도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블록체인의 1차적인 개괄적인 얘기고요. 밸리데이터, 즉 이 채굴기를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게 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